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릴 짱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기가 막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경제가 아주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면 믿으시겠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바로 그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이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 우리가 줄여서 RBC 이론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의 생각과 뭐가 다른지부터 딱 알아야 돼요.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던 케인즈 학파는 불황이 왜 오냐? 수요가 부족해서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온다고 봤어요. 그런데 오른쪽, 이 RBC 이론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경기 변동은 무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 발전 같은 진짜배기 실물 충격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가장 똑똑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관점 자체가 180도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RBC 이론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볼 겁니다. 자,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첫째, 도대체 이 이론이 뭔지 개념부터 잡고, 둘째, 이 이론이 서 있는 아주 단단한 가정들을 살펴볼 거예요. 셋째, 그 가정 위에서 경기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고, 넷째, 이게 정부 정책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리고 다섯째, 당연히 비판도 있겠죠?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따라올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1980년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거시경제학의 판을 뒤흔든 이 도전자. 과연 이 이론은 어떻게 태어났고 핵심 주장은 무엇일까요?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초반입니다.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이라는 두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경제를 보는 아주 급진적인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거죠. 여러분, 경기 변동은 병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적응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심지어 효율적인 반응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당시 거시경제학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 이론의 정의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기 순환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행동하는 경쟁적인 경제에서 주로 기술 변화 같은 실물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호황이든 불황이든 그게 시장이 고장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조차도 그 당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강력한 주장이죠? 아니, 이렇게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면 뭔가 단단한 기반이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이 RBC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게임의 법칙, 다시 말해서 이 이론이 딱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가정을 살펴볼 겁니다. 이 가정들을 이해하는 게 이론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이론은 아주 강력한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첫째, 모든 사람과 기업은 미래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행동합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가격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서 수요와 공급이 항상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시장청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뭐 돈 찍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기술 발전 같은 실물적인 충격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물 충격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경제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바꾸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술이 후퇴하거나 생산성이 변화하거나 정부가 갑자기 지출을 확 늘리거나 줄이는 재정정책 변화, 심지어는 자연재해 같은 것까지 전부 포함돼요. 반면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화폐적인 요인은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고 보는 게 이 이론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게임의 규칙을 다 알았으니까 실제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기술 충격이 딱 하고 터졌을 때 이 충격이 어떻게 경제 전체로 쫙 퍼져나가서 우리가 호황이라고 부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한테 제일 와닿는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바꿀 만한 신기술, 예를 들어
인터넷이 짠 하고 발명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경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연쇄 반영이 도미노처럼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먼저 기술 충격으로 기업들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같은 시간, 같은 돈을 들여도 훨씬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와, 지금이다 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사람도 더 많이 뽑으려고 하겠죠. 이런 움직임들이 모이고 모여서 경제 전체의 총생산이 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경제 호황의 모습인 거죠. 그럼 불황은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기술 발전이 갑자기 둔해진다거나 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오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도 줄일 거고요. 그게 결국 불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RBC 이론에서는 이 불황조차도 그 나쁜 충격에 대해 우리 경제가 내린 최적의 조정 과정이라고 본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를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시장이 알아서 잘하는 거고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반응이라면 정부는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뭘 해야 하는 거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RBC 이론의 대답이 우리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이론의 정책적 결론은요, 진짜 단호하고 명쾌합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왜냐? 경기 변동은 경제가 외부 충격에 최적으로 알아서 적응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려는 건 마치 잘 돌아가는 시계의 톱니바퀴를 억지로 손으로 돌리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효율성만 해치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BC 이론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단기적으로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끙끙대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기업들이 혁신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기적인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은 합리적이고 가격은 언제나 쫙쫙 움직이고 시장은 항상 완벽하다? 과연 현실 세계가 이렇게 교과서처럼 딱딱 맞아떨어질까요? 당연히 모든 경제학자들이 아멘 하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RBC 이론이 어떤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지 그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월급이나 물건값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돈 빌리기도 어렵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너무 많고요. RBC 이론은 이런 현실의 마찰 요인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특히 1930년대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건 누가 봐도 기술 문제가 아니라 갑작스런 수요 감소나 금융 시스템 붕괴 때문에 생긴 거대한 불황인데 이걸 효율적인 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많이 어렵겠죠? 이게 바로 이 이론의 명백한 한계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을 텐데 괜찮아요. 시험장에 가져갈 것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첫째, 원인은 뭐다? 수요가 아니라 실물 충격. 둘째, 그 과정은 어떻다? 모두의 최적 선택. 셋째, 그래서 정부 정책은 개입은 비효율적. 어때요? 간단하죠? 이 3가지가 RBC 이론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는 거 진짜 힘들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만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 짱 박사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듣고도 이건 좀 하고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공간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모든 질문은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가져오세요. 그곳에는 여러분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동료 수험생들과 또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바로 저 짱박사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묻고 답하면서 경제학을 정복해 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배운 내용 꼭 한번 다시 복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